예, 오늘은 4화에 이어서 5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화에서는 어떻게 합의를 해서 돈을 버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그건 대세, 그러니까 부동산이 상승할 때 얘기고, 부동산이 하락하면 깡통 전세가 되지 않느냐, 그럼 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언론에서 깡통 전세 난리 났다, 뭐 망했다,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갭 투자자, 그 다음에 주택 임대업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전제할 게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상승 하락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수요와 공급. 예, 맞습니다. 수요와 공급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합의라는 방법은 재건축이 될 곳이나 재건축이 된 곳, 그러니까 확정된 곳 아니면 그 근처에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갭 투자자하고 주택 임대 사업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부동산이 갑자기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은 멈추게 되겠죠. 더 공급을 안 하게, 새로운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수요는 그럼 줄어듭니까? 아니요. 갭 투자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업자는 계속 그 수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부동산 업자들은 재건축, 재개발 되는 곳,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공급이 전혀 없다시피 했습니다. 재개발되는 곳을 오히려 다 해제시켜 갖고 주택 공급이 지금 모자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곳을 들어갔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전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재개발하는 곳이 뭐 특별하게 공급이 많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수요가 준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 사람들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재개발이나 이런 노후도가 있는 이런 곳이 아닌 곳은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투자하려는 것은 재개발 지역이나 노후도가 돼서 재개발이 될 예정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비싼 걸 알면서 이 갭 투자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자업자는 그 신축 건물을 살까요? 도시 생활주택을 살까요? 바버리세요? 아니죠. 갭 투자할 정도고 임대할 정도면요, 부동산에 어느 정도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다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산할 때는요, 노후도가 67% 정도만 나오면은요, 거기는 반드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이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정권에서 250만 호를 짓겠다고 공약한 것이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년을 보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을 보고 투자하거든요. 잠깐 뭐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서 그게 계속 떨어질 것이냐? 그럴 수가 없고, 수요 공급 측면에서도 안전하고 노후도가 있으면요, 재개발지로 확정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코 그 물건을 내놓거나 그 다음에 아이고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1, 2년 투자가 아니고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항상 이 화폐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실물 가치는 항상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한테는요, 금방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겁내거나 그 다음에 물건을 던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집값은 떨어져도요, 전세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요, IMF 때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IMF 때 국가가 망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집값 떨어지고 주식은 폭락하고 그랬는데 전세값은 별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전세값도 떨어졌죠. 그런데 집값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에 아무리 IMF가 왔어도요, 아파트 살던 사람이, 빌라 살던 사람들이 다 길거리 나와갖고 길거리에서 잠자고 길거리에서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와 빌라에서 살면서 그 수요는 그대로 있으면서 견뎌내는 것이죠. 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전세값이 이런 게 좀 밑으로 내려간 것이지, 뭐 폭락을 한다든가 갑자기 수요가 막 없어져 갖고 아무도 전세를 안 사든가 그런 일은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부동산이 하락한다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크게요,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깡통 전세가 되면은 망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요.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그 들어오는 수요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축 도시형 주택은요, 정부에서 밀어주는 주택이기 때문에요. 저소득층, 그다음에 대학생, 젊은 청년, 그다음에 심지어는 소득 없는 사람에게도요, 안심전세 대출이라고 해서 대출을 계속 가장 낮은 금리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가장 낮은 금리로 거의 아파트, 리틀 아파트라고 불리는 도시재생 새로운 주택에 들어와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자기 돈은 안 들이고요, 아주 좋은 아파트 같은 그런 도시재생에서 살면서 자기 목돈은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요, 이 안심 전세 대출 이거를 그만두거나, 그 다음에 전세에 관련된 그런 정책을 그만두는 한이 있지 않으면 수요는 계속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더 구체적인 건데, 허구 아시죠? 주택 도시 보증 공사. 그러니까 여기서 전세 보증을 들어줍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집주인이 망한다고 하더라도요, 자기 돈은요, 그러니까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돈 다 받아나가요. 그러니까 결코 자기가 손해날 일이 없다는 것을 누구도, 요즘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돈을 다른 곳에 목돈으로 쓸 수 있고요, 더 좋은 집에서 더 저리의 이자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계속 전세, 내가 나가도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 또한 손해를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은요, 법을 제대로 알고 현실을 알면요, 언론에 속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요, 6화 돈 안 들이고 5층 집 주인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